내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달려가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화기애애했던 상견례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저 악마의 가면을 오늘 제 손으로 반드시 벗겨내고 말 것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제 세상은 더없이 평온하고 또 단단했습니다. 제 삶은 잘 짜인 교향곡처럼 예측 가능한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김혜진 산부인과의 문을 연 지 어언 30년. 제 손을 거쳐 세상의 빛을 본 아이들만 수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아이가 자라서 다시 제 앞에 산모가 되어 나타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세월의 무상함과 함께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깊은 감회가 밀려오곤 합니다. 아이의 첫 울음은 언제 들어도 경이롭고 새 생명의 탄생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제 가슴을 벅차게 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소독약 냄새가 옅게 밴 병원 복도를 걸어 제 진료실 문을 여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책상에 앉아 지난밤 응급 상황은 없었는지 차트를 확인하고 하얀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김혜진 원장이 됩니다. 산모들의 안위를 살피고 차가운 젤을 바른 배 위로 초음파 기계를 움직이며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가장 경건한 의식이기도 합니다. 쿵, 쿵, 쿵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작고 강한 생명의 소리를 들으며 산모와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생명의 시작을 함께하며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의사로서의 삶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는 단 하나의 기둥,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바로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저를 안타까워하며 재혼을 권하기도 했고, 동료 의사들은 병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가 혹여 무너질까 늘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지켜야 할 작고 여린 생명이 있었으니까요. 병원과 집을 오가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아들의 모습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세상 그 어떤 명예나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젖살이 포동포동했던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제 키를 훌쩍 넘어섰고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대기업의 과장으로 일하며 듬직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내민 빨간 내복을 받아들었던 날의 감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도 감사한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먼저 퇴근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며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모자는 단둘이었지만 저희 집의 식탁은 세상 그 어떤 대가족의 식탁보다 따뜻하고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들을 즐겁게 제잘거렸습니다.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의 어려움부터 직장 동료의 얄미운 행동까지
저는 그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맞장구를 치며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구이를 정성껏 발라 따끈한 밥 위에 얹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받아먹는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이자 고단한 삶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정성껏 내려준 따뜻한 드립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제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무언가 중요한 말을 앞둔 사람처럼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먼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 말 있니, 아들?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무슨 일이야? 제 말에 아들은 마침내 결심한 듯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달리 사뭇 진지하고 떨리는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바닥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을 은은하게 채우던 커피 향도, 창밖의 희미한 도시의 소음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아들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며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영원히 아이일 것만 같았던 제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둥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대견하면서도 동시에 제 품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섭섭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복잡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여주듯 제 눈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주예요. 정말 참하고 착한 사람이죠? 아들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대와 설렘으로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아들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햇살 좋은 어느 날 야외에서 찍은 듯한 한 여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긴 생머리를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아니,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따뜻했던 커피잔이 어느새 제 손을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그 소리조차 저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제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듯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며 제 귓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웅웅거리며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부축하려는 아들의 손길을 저도 모르게 뿌리친 채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눈은 여전히 아들의 휴대폰 화면, 그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 끔찍한 이명과 함께 애써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제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1년 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축축한 여름밤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당직 간호사의 다급한 야간분만 긴급 호출에 저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을 뚫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분만실안은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린 산모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호자 한 명 없이 닳고 달아해진 낡은 가방 하나만이 침대 발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너무나 어리고 가녀린 모습에 제 마음이 저절로 동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고 차갑게 식은 여자의 손을 직접 잡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할 수 있어. 몇 시간에 걸친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핏덩이 같은 제 아이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알 수 없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출산 후의 감정 기복이려니 혹은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낳은 처지가 서러워서 그러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여자는 아기를 병원 신생아실에 버려둔 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룻밤 신세진 병원비는커녕 아이에게는 이름석 자조차 남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간호사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새벽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 무책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겨진 아기는 결국 구청을 통해 보육시설로 보내졌고 저는 한동안 그 비정한 어미를 원망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날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사랑을 고백한 여자 서연주는 바로 1년 전 자신의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바로 그 여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여자의 해맑은 눈동자 아래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제 눈을 향해 비웃듯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분만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땀을 닦아주며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말? 어디 아프세요? 제가 119 부를까요? 제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들이 거의 울상이 되어 제 팔을 붙들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전해야 할까요? 사랑에 빠져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자신의 아이마저 버린 비정한 어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나쳐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대체 왜, 무슨 꿍꿍이로 내 아들에게 접근한 것일까?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섣불리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다가는 오히려 아들이 저를 불신하고 그 여자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아들에게는 눈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퉁퉁 부은 눈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왜 그러셨어요? 연주 씨 사진 보고 많이 놀라신 거예요?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벌써 장가갈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랬다. 어서 밥이나 먹자. 아들은 제 말에 안도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일을 마친 후 곧장 수소문에 찾아낸 흥신소로 향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양지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서연주의 사진을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이름, 나이, 과거 행적,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요. 남자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무심하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두툼한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흥신소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며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첫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서연주라는 이름이 가명이며 그녀의 본명은 강미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가 고아원 출신이며 SNS에 다른 이름으로 올렸던 허영 가득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1년 전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적 기간은 제가 기억하는 그녀의 임신 및 출산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저 교활한 여자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확실한 증거, 그녀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추가 조사를 의뢰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로부터 강미영의 실체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제 하루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산모와 아기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냉철한 의사로, 그리고 밤에는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고독한 투사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하루가 다르게 서연주라는 이름의 유령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통화 목록은 온통 내 사랑 연주라는 이름으로 가득했고 잠꼬대마저 그녀의 이름을 부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달리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을 예약해 저를 초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아들은 그저 어머니께 근사한 저녁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순수한 효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 여자 강미영의 머리에서 나온 치밀한 계획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이제 제 아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여 제 환심을 사고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스테이크 정말 맛있죠? 연주 씨가 특별히 추천해 준 곳이에요. 어머님께서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을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어머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들은 제 접시에 정성껏 고기를 썰어 올려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기를 씹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최고급 한우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육즙이 마치 독처럼 느껴져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아들을 통해 제 취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활함과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내 여자친구 덕분에 이런 데도 다 와보는구나.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전해주렴. 제 말에 아들은 마치 자신이 칭찬이라도 받은 양 어깨를 으쓱하며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씨가 얼마나 현명하고 마음이 깊은 여자인지, 자신의 어머니인 저를 얼마나 뵙고 싶어 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들은 그 여자가 제게 드릴 선물이라며 작은 상자까지 건넸습니다. 값비싼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제가 지난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남자의 얼굴.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상황을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 서연주라는 아가씨 너무 깊이 믿지는 말거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곳이 아니란다. 제 말에 차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조금 전까지의 들뜬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연주 씨가 어머니 생각해서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아니, 그냥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고 사람 속은 한길 물속보다 깊다고 하지 않니? 엄마는 그저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란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알아가도 늦지 않아.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그 소리세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연주 씨를 못마땅해 하세요? 만나본 적도 없으시면서 혹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는 것 같아서요?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들을 영영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문제야. 엄마는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거란다. 그뿐이야. 상처는 지금 어머니가 주고 계신데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단지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연주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국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심장을 세차게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모자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그 어떤 벽보다도 단단한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민준이의 낡은 지갑이 마음에 걸려 큰맘 먹고 명품 브랜드의 신상 지갑을 하나 샀습니다. 아들과의 냉전을 끝내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모자 사이로 돌아가고 싶은 제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준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쇼핑백. 그 안에는 제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최상급 라인의 악어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글씨체로 쓰인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늘 응원해요.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제가 있을게요. 세상에서 민준 씨를 가장 사랑하는 연주가 마이너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미영, 그 여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아들을 돈으로 올가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연주 씨와 함께 보육원 봉사활동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고 저녁 식사 자리에는 몸이 아픈 연주 씨를 간호해야 한다며 나타나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들의 옷차림은 눈에 띄게 고급스러워졌고 손목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고가의 스위스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다 되어 술에 취해 귀가한 아들을 붙잡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돈 어디서 나서 그렇게 쓰고 다니니? 내 월급 내가 뻔히 아는데 이건 아니지 않니? 대체 그 시계는 또 뭐고? 아들은 술 기운에 얼굴이 벌개진 채 귀찮다는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건 연주 씨가 저 힘들게 일한다고 회사에서 기죽지 말라고 선물해 준 거예요. 연주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없어서 못 입고 못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작은 꽃집을 운영한다는 아가씨가 어떻게 이런 수백만 원짜리 선물들을 할 수가 있겠어. 민준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야. 제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아들은 오히려 저를 한심하고 속물적인 늙은이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 좀 차리세요. 연주 씨는요, 어릴 적 부모님이 물려주신 강원도 땅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좀 받았어요. 하지만 그 돈, 자기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쓰고 어려운 아이들, 후원하는 데 쓰고 저한테 선물 사주는 데 쓰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돈만 보고 사셨으니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모르시겠죠.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완벽하게 세뇌되어 30년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어미를 속물 취급하는 낯선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함께 지독한 고립감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이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꼴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의 분노는 뜨거운 용암처럼 들끓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얼어붙어 갔습니다.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의사 생활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 앞에서 눈물부터 쏟는 의사는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메스보다 더 날카롭고 냉철한 이성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추가 자금을 두둑이 보내며 강미영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녀가 거쳐간 남자들, 그들의 현재 상황, 그녀의 진짜 가족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전 그녀가 제 병원에 버리고 간 그 아이의 행방까지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로부터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진료를 모두 마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원장실의 문을 굳게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강미영이라는 여자의 더욱 추악하고 충격적인 과거가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처럼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남자를 첫사랑으로 속여 그의 전 재산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지난 몇 년간 최소 4명의 부유층 자제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접근 방식은 늘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운명적인 만남,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하고 가련한 이미지 연출, 그리고 상대방의 동정심과 고호 본능을 자극한 뒤인 결혼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 보고서에는 그녀에게 속아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된 남자들의 비참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청년이었을 그들의 퀭한 눈동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제가 가장 알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알고 싶지 않았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강미영, 1년 전 출산 후 아이를 버리고 도주. 당시 출산했던 병원은 강남구 소재 김혜진 산부인과로 확인됨.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사라졌던 비정한 어미는 바로 저 여자 강미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부모라고 주장하는 남녀와 동거 중 두 사람의 이름은 각각 박철민, 오숙자. 두 사람 모두 과거 수차례의 혼인 빙자 사기 및 부동산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으로 대상자와는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들은 현재 다음 타겟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를 치밀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며 아드님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병원 건물까지 노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됨.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일탈이나 사기 행각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거대하고 조직적인 전문 사기단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병원까지 저희 모자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 서재에 틀어박혀 1년 전의 모든 기록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강미영이 처음 병원에 내원했을 때 작성했던 진료 차트, 그녀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직접 서명했던 입원 동의서,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제가 원장 직권으로 개인적으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던 태어난 아기의 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출생 기록 카드와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찍어두었던 아기의 사진까지 모든 증거는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터뜨리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들의 연극에 맞서 저는 더욱 완벽하고 잔인한 연극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연주씨 외삼촌 부부께서 멀리 강원도에서 올라오시는 거라 어머니께서 꼭 시간 내주셨으면 해요. 더 이상 연주씨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누그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게 통보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제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죠. 그래, 알겠다.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당연히 시간을 내야지. 장소는 어디니? 연주 씨가 잘 아는 광화문의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어요. 조용하고 상견례하기 좋은 곳이래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저렇게 신나하고 있다니. 아니, 장소는 내가 정하마. 내 병원 근처에 새로 생긴 아주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더구나. 양가 어른들 처음 뵙는 자리인데 내가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도리겠지. 그리고 그날 나도 내게 줄 선물이 있단다. 너와 내 여자친구에게 줄 아주 특별한 선물. 제 의미심장한 말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선물이라는 말에 결국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흥신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강미영과 그녀의 가짜 부모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경찰 담당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저는 서재 창가에 서서 어둡고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 외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비장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미영, 박철민, 오숙자.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지 제가 똑똑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마지막은 제가 직접 끝낼 것이고 그 화려한 무대는 바로 제가 정한 상견례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없이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을 위해 지난 몇 주간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칼을 갈았던가.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짙은 남색의 실크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착 감기는 옷의 감촉이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가 갑옷을 챙겨 입는 듯한 비장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흐트러짐 없이 머리를 빗어 올리고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던 핏빛처럼 붉은색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냉정한 복수의 화신.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저 악마들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비장한 흥분이었습니다. 저는 상견례 장소로 정한 한정식 집에 아들보다 3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창밖의 대나무 숲이 고즈넉하게 내다보이는 가장 크고 호젓한 별실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잠시 후에는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밑에 보이지 않게 부착했습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아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모자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설렘과 긴장감에, 그리고 저는 이제 곧 시작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별실의 문이 열리고
문제의 인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아들의 마음을 훔친 희대의 사기꾼, 서연주라는 가명을 쓰는 강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작정이라도 한 듯 단아하고 청순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예비 신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두 남녀. 강미영의 외삼촌 부부라고 주장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한패인 전문 사기꾼 박철민과 오숙자였습니다. 남자는 어딘지 모르게 어수룩하고 순박해 보이는 인상에 값싸 보이는 양복을 어색하게 차려입었고, 여자는 화려하지만 촌스러운 옷차림에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멀리 시골에서 하나뿐인 조카의 상견례를 위해 한껏 멋을 내고 올라온 순박한 노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하고 치밀한 연기에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희가 너무 늦었지요? 시골에서 올라오느라 차가 막혀서 그만. 반갑습니다. 저는 연주 외숙부되는 박서방입니다. 박철민이라는 자가 너스레를 떨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싸늘한 눈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볍게 목례로만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미영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커다란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약소하지만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직접 캔 7년근 더덕입니다. 아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대견해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오숙자라는 여자는 옆에서 과장된 몸짓으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연주가 사부인 좋아하실 거라고 며칠 밤낮으로 산을 뒤져서 직접 캔 거라니까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쇼를 잠자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물은 고맙지만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은 입에 대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요. 제 말에 방 안에 공기는 순간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제 눈치를 살폈고, 사기단 3인방의 얼굴에서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분노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노련한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오숙자라는 여자가 금세 하하하고 호탕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도시분들은 또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 순간 강미영은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눈물을 매달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입니다. 어머님, 제가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건가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 마시고요.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제 아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삿대질을 하며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연주 씨한테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실 수가 있어요. 당장 연주 씨한테 사과하세요. 모든 것은 저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상하고 속 좁은 시어머니로 만들고 아들과 저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는 것.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흘리는 강미영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마. 더 이상 이런 지긋지긋한 연극은 할 필요 없으니. 저는 강미영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1년 전 내 병원에 버리고 간 내 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더구나. 순간 강미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몇 주간 제 속을 들끓게 했던 모든 분노가 억눌렀던 모든 울분이 한순간에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저는 그대로 강미영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아! 강미영의 입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고 고즈넉하던 한정식 별실은 순식간에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제 손에 머리채를 잡힌 강미영은 바닥에 쓰러져 생선처럼 파닥거리며 발버둥 쳤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미치셨어요? 아들은 울부짖으며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제 아들을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모성애와 뒤섞여 제 안에서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 민준아. 이 악마 같은 계집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려 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해. 정신 차려. 이 바보 같은 놈아. 가짜 외삼촌 행세를 하던 박철민과 오숙자도 뒤늦게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부인.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사람 불러야겠어. 이거 경찰 불러요. 오숙자가 새된 목소리로 소리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신용을 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들이 결코 경찰을 부를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경찰을 불러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미영이 갑자기 숨 넘어갈 듯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값비싼 원피스는 흙투성이가 되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련한 표정으로 그녀는 제 아들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 씨, 흐흑 민준 씨, 나 무서워. 어머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흑흑 민준 씨, 나 좀 살려줘. 그녀의 눈물 연기는 실로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감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포악한 예비 시어머니에게 핍박받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제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짐짝처럼 뿌리치고 달려가 강미영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소중하게 안고 저를 향해 증오와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그것도 오늘 처음 뵌 어른들 앞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주 씨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당장 연주 씨한테 사과하세요. 민준아, 속지 마. 저 계집은 지금 연기하는 거야. 저 여자는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오늘 저한테 그리고 연주 씨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셨는지 아세요? 전 어머니 같은 분을 제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차라리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러는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내 말이 맞는지, 저 여자의 눈물이 맞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저는 제 핸드백에서 첫 번째 증거물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년 전 강미영이 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서명했던 입원 동의서와 아기의 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출생 기록 카드였습니다. 여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비 신부님이 직접 서명한 서류다. 똑똑히 보거라. 1년 전 오늘 내 병원에서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다음 날 그 아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강미영이라는 여자의 기록이지. 제 말에 아들은 물론 박철민과 오숙자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강미영 그리고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미영이라니요? 이 사람은 연주 씨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저 서류에 있는 서명은 어떻게 설명할 거지? 필적 감정이라도 해볼까? 그리고 여기 이 아기 사진은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저는 준비해온 아기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세차게 뿌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미영은 바들바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직 그녀의 눈동자만이 공포로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오숙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연주가 애를 낳았다니 당치도 않아요.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와서 순진한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혹시 요즘 병원 일이 힘드셔서 헛것이라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 그때까지 울기만 하던 강미영도 기다렸다는 듯 제 아들의 품에 더욱 깊이 안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나 아니야. 정말이야. 어머님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싫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시는 거야. 나는 아이를 낳은 적도 없고 강미영이라는 사람도 몰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응? 아들은 이미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의 충격적인 폭로와 사랑하는 여자의 애절한 눈물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연주 씨가? 저는 그런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씩 전부 다 밝혀줄 테니. 그리고 당신들도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다 같이 끝장을 봅시다. 제 말에 방 안의 공기는 이제 얼어붙는 것을 넘어 칼날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품 안에 안긴 채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강미영과 그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저를 맹렬하게 노려보는 아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두 번째 장거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흥신소를 통해 입수한 강미영 사기 사건 피해자 일동의 피눈물이 담긴 진술서와 그들의 처참한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종이 뭉치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파괴하고 한 가정을 무너뜨린 악마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거라. 저 여자는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의지할 곳 없던 친구의 전 재산을 가로챈 것을 시작으로 너를 만나기 전까지 최소 4명의 남자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전문 사기꾼이다.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세차게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사방으로 흩어졌고 바닥에는 강미영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남자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때는 촉망받는 IT 기업의 젊은 대표였고 다른 한 명은 국가대표를 꿈꾸던 유망한 운동선수였습니다. 그들의 번지르르했던 과거와 모든 것을 잃고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현재의 모습이 비참하게 교차되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주워들었습니다. 그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거짓말이죠? 전부 다 조작하신 거죠? 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분이시잖아요. 돈으로 사람 써서 꾸며낸 이야기죠? 조작? 그래, 끝까지 그렇게 믿고 싶겠지. 내가 믿는 사랑이 거짓이 아니길 바라겠지. 하지만 저 남자들이 흘린 피눈물은 진짜다. 저들 중 하나는 저 여자 때문에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다더구나. 내가 직접 만나서 듣고 온 이야기다. 너도 한번 만나볼 테냐? 저 여자의 실체를 생생하게 증언해 줄 수 있을 거다. 제 말에 강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민준 씨, 저 사람 말 믿지 마. 저 여자가 우리 사이를 질투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나는 저런 적 없어. 하늘에 맹세해. 하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발악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한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과 그 사진 속 남자들의 처참한 모습과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 울부짖는 강미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동공은 쉴 새 없이 흔들렸고 굳게 믿어왔던 세상이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지자 가짜 외삼촌 박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그의 선량해 보이던 가면은 온데간데없고 탐욕스럽고 비열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먼. 사부인, 지금 우리 귀한 조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증거 있어? 저 사람들이 우리 연주한테 사기당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당신 지금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인격 살인하고 있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변호사 부를 거야. 증거?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증거 물론 있지.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나? 지금부터 보여주지. 당신들의 추악한 민낯을. 그리고 변호사? 부르지 않아도 곧 오실 게다. 당신들을 위한 국선 변호사가. 저는 핸드백에서 마지막 증거, 바로 오늘 아침 흥신소를 통해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민과 오숙자, 그리고 강미영의 주민등록 등본과 화려한 사기 전과가 빼곡히 적힌 범죄 경력조의 회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혈연이 아닌 사기 공모 관계임을 증명하는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이 다음 타겟인 제 아들을 상대로 어떤 사기를 계획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볼까?
박철민, 오숙자. 본명 맞나? 혼인 빙자 사기 3건, 부동산 사기 5건 전과가 아주 화려하네. 그리고 당신들 강미영이랑 아무런 혈연 관계도 아니더군. 전문 사기꾼들이 팀을 이뤄 내 아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꾸민 것이었어. 내 아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병원 건물까지 전부 다 집어삼킬 생각이었지. 안 그런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별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제가 미리 연락해둔 이 사기단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박철민, 오숙자, 그리고 강미영 씨. 혼인 빙자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세 사람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한 강미영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추악한 탐욕과 공포에 질린 본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억울해. 이거 나.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발악도 차가운 철컹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박철민과 끝까지 억울하다며 발악하는 오숙자는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허무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방 안에는 저와 그리고 충격으로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조금 전까지 자신의 약혼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가짜 더덕상자와 바닥에 흩어진 처참한 사진들, 그리고 산산조각 난 아들의 믿음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도,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도,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까지도 모든 것이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린 한편의 추악하고 잔인한 사기극이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배신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믿었던 세상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이처럼 흐느끼는 아들의 등을 저는 그저 말없이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들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마치 난생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처럼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아들의 목소리는 극심한 죄책감과 자기 혐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들의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오열이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고 저는 그저 아들의 등이 터져라 울음을 토해낼 수 있도록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흐흑,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저는 흐느끼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한 순수한 남자의 상처받은 영혼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위로와 용서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냉전 상태와는 다른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어주는 배려와 미안함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고 홀로 자신의 어리석음과 마주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아들의 방문 앞에 따뜻한 죽과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가져다 놓고 그저 아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의 낮은 흐느낌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저는 섣불리 아들을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오롯이 아들 자신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제가 병원으로 출근하려던 참에 아들이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얼굴로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들은 하루 종일 제 병원 원장실 소파에 앉아 제가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그리고 안타깝게 유산의 아픔을 겪는 산모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저의 모습을, 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생명의 무게를 짊어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오랫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저렇게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 저는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사랑도 행복도. 어머니의 진심 어린 경고를 그저 제 사랑을 방해하는 늙은 어머니의 잔소리로만 여겼던 제가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워요. 저는 운전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사랑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은 없단다. 엄마도 내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이 내 인생에 아주 값비싼 예방주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렴. 너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고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게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제 말에 아들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였던 강미영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함께 듣거나 서툰 솜씨로나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제게 웃음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법원으로부터 등기후 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굳이 뜯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미영과 그 일당에 대한 1심 판결문.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어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들의 마지막 소식이 담긴 종이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냉정하고 간결했습니다. 주범인 강미영과 박철민은 상습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오숙자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액수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엇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중형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수많은 사기 행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은 제 아들 민준이의 이름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제 눈으로 그들의 죄를 확인하듯 천천히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죄상이 드러날수록 분노가 치밀기보다는 오히려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괴물들은 그렇게 법의 심판을 받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제 아들의 가슴에 그리고 그들에게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에 깊은 흉터로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 없이 판결문을 아들의 방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아들은 책상 위에 서류를 발견하고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한참 동안 판결문이라는 세 글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미동도 없이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사랑의 결말을 그 추악한 진실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은 상처난 맨살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들고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낡은 앨범들 뒤편으로 판결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컥하고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아들의 길고 어두웠던 사랑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하나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자는 그 누구도 강미영의 기억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 첫눈이 한방눈처럼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뭐든지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듬직한 아들이 될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너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인걸.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할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하얗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자에게는 아픈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설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제 아들은 그리고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의 세상은 어느새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의심은 결국 한 가족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아들과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고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된 가족. 상처는 깊지만 그들은 아마도 이전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